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비지도사 기출문제 해설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학개론 1번 들어가 보죠. 자, 법 1에 관한 현행법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법 1이라는 건 법의 존재 형식이죠. 틀린 걸 골라라 라는데요. 상사에 관한 요거는 이제 어떤 민사 사건이고 상거래와 관련된 이제 상사 사건이 있는데 상관습법은 민법을 우선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 관습법은 민법보다 적용되지만 상관습법이 먼저 적용이 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성문법이 적용되고 상법이 적용되고 상관습법,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관습법이 우선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대법원 판결은 모든 사건을 이게 틀렸어요. 당해 사건에 한해서 하급심을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당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그 사건에 한해서만 하급심을 구속하지 다른 모든 사건을 구속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 다음에 민사 관계에 대한 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이런 건데요. 성문법과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후의 보충적인 법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민사 관계에서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이제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무리 이 관습이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법 103조에 규정이 되는데 여기에 위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기술특강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지 기본 강의를 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법의 효력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좀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국제사법, 이걸 국제법이라고 하잖아요. 국제사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 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따른다. 이거는 이제 국제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제관계법이 적용돼야 되지 우리나라 법으로 이게 다 정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속지주의라는 것은 한 국가의 법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걸 속지주의라고 한다라고 되는데 맞는 지문인데요. 우리나라에 외국인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는 누구든지 적용된다. 이걸 속지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속인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범죄를 범했어요. 그래도 우리 법을 적용해요. 이걸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법과 신법 사이의 법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요게 이제 맞는 말인데 뭐냐면 신법을 만들면서 요게 몇 년까지는 그대로 유지한다랄지 이렇게 이제 경과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경과법이라고 그래요. 국법과 신법 사이에 이 법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국법이 다를 거냐, 신법이 다를 것이냐, 유예 기간을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경과법이라고 그래요. 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의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에 이제 그 법령 공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바로 이제 20일이 이제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어요. 이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면은 이제 30일이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헌법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법률에 규정이 돼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우리나라 법의 체계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법원 규칙은 법률과 동등한 것이 아니라 법률이 위에 있어요. 법률의 위에 있고 이건 법규 명령이라고 해서 법률보다 하위입니다.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동등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우선이죠. 그다음에 헌법에 체계로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이제 공내법보다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헌법에 동등한 조력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은 어떤 법과 같느냐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률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예외적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법규명령과 같은데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밑인데 긴급명령 또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 법률과 같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대통령이 발하는 것 중에 이제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법의 분류 문제를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거. 절차법에는 원칙적으로 이게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절차법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이랄지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거요. 자, 그러면 신법이 있고 국법이 있으면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해요.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형법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국가보안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런 말이죠. 당사자가 임의법과
의사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간다. 이 맞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제 계약법이 있다. 그러면 민법에 의하면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자, 근데 당사자가 야, 안 갚아도 돼. 그러면 안 갚아도 되는 거야. 이거 사측자체 원칙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의무법이라는 것은 스스로 계약에 의해서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은 사회의 원리를 사법 원리를 배제하고 공공복리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실질적 평등을 이제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사회법이라는 건 중간법입니다. 이게 사법 원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죠. 이게 공공복리 관점에서 약자 보호,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사법 원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법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공법과는 달리 사회법은 중간법이라고 그래요. 사회법, 경제법 이런 부분들은 사법 원리가 일단 좀 제한되는 거지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4번이 답이었나? 그럼 다음은요. 자, 우리나라의 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송. 옳지 않은 건 뭐냐? 사실 인정은 증거해야 한다. 그렇죠. 사실이냐 아니냐. 야, 제가 때렸어요. 나 안 맞았는데요. 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는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확정에서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효과가 부인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추정이라는 게 있고 간주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 증거만 있으면 깨지는 거죠. 이렇게.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신문 후에 당사자에 의한 교우신문 아니고요. 교우신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법원이 그 보충신문을 하는 거예요. 교우신문은 양 당사자가 각자 신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검사가 한번 신문하고 그 다음에 상대 변호인 측이 신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법원에서 이게 신문하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이 교우신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법원의 직권신문 이 심리가 두 번째로 가죠.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의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백 보강 법칙. 자백만 갖고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라는 법칙인데 이제 이걸 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이게 자백 하나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자백 위주의 수사를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허위 자백을 얻을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과거에는 고문이 행해지고 이래서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제 이렇게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민법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적 인정이 된다. 보시면은 생존하는 조문에는요, 생존하는 동안 이제 권리 의무 주체가 된대요.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존하지 않으니까 이게 반대 해석이죠. 이걸 축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거야. 생존하는 동안 권리가 있어. 그러면 태아는 지금 생존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이게 생존이라는 게 뭐냐 라고 하는 민법에서는 일단 전부 노출설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부 노출되지 않은 태아는 아직 생존한 게 아니다. 그럼 생존한 게 아니니까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없네. 이게 반대 해석이라는 거죠. 요게. 축소 해석은 줄여서 해석하는 거고 물론은 이제 당연 해석이라고 하고 유추 해석은 끌어다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반대 해석. 이거는 이제 법률의 행위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친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적 성격이 있죠. 그죠? 친권자는 또 부양을 해야 의무가 있잖아요. 인격권은 상속이나 양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권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상속할 수도 없고 양도할 수 없어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청원권, 재판 청구권, 환경권인데 이거는 환경권이라는 건 사회적 기본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청구권적인 건 아니죠. 청원, 뭔가 이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한다 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청구권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재판 청구도 되는데 환경권은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적 기본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권리이고 그 사용권은 권능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건, 내가 이거를 내가 소유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사용, 수익, 그 다음에 빌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사용, 수익, 권능 이런 것들이라 하죠. 권리와 권능이 구별된다 이런 내용인데 답은 3번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갖는 거고 사용, 수익, 처분 이런 것들은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상대방의 권리를 승인하지만 그 효력을 연기하거나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을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게 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아파트를 안 줘요. 근데 야, 너가 지금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돈을 주기 전까지는 나도 아파트 줄 수 없어.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계약을 맺었으면은 너가 안 하면 나도 뭐 안 한다. 이게 이제 항변권이라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권리가 있어. 근데 그걸 권리를 이제 영구적으로 저지한다 할지 연기한다 할지 이런 거죠. 너가 뭐 아파트 줄 때까지 나는 비용을 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9번 보면 이제 개인적 공권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는데요. 개인적 공권이라는 건 국민이 갖는 거예요. 참정권은 이게 개인적 공권이죠. 근데 입법권이나 사법권 이거는 뭐냐면 국가적 공권이에요. 이걸 국가가 갖는 권리잖아요. 국가적 공권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다음에 사원권이라는 것은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공권이 아니라 사권이죠. 사권. 어떤 국가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사원권은 이제 조합 사원으로서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국가에 대한 권리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정권은 국가가 침해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바로 이게 참정권으로서 개인적 공권입니다. 답은 1번이죠. 공권이라는 건 국가에 대한 요구한 권리예요.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건데요. 저항권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헌법 전문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런 걸 가서 저항권의 간접적 조항이라고 하지만 직접적인 근거는 없거든요. 근데 계엄 선포랄지 위헌법률 심판 제도는 위헌법률 심판 심사제도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이 되고 정당 해산 심판도 헌법재판소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저항권은 명문 규정이 없어요. 명문 규정을 물어봤어요. 간접적 근거는 있어도. 다음 문제 보실까요?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헌법에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강조한다. 이걸 이제 진술거부권이라고 그래요. 묵비권이라고도 하죠. 누구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국선 변호인을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없어요. 이거는 신체의 자유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국선 변호인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법률상 이제 권리인 거지 헌법에 누구든지 이렇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할 때 체포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 이걸 물어봤는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거는 없고요. 다만 그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건 헌법에 있죠. 근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이거는 헌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거는 헌법상이지만 국선 변호인은 아니거든요. 답은 3번이었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국회 문제입니다. 국회. 옳지 않은 건 뭐냐?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안이라는 걸 이제 심의 확정 이제 하거든요. 이게 2020년이면 거의 한 600조 정도, 600조가 좀 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예산이었어요. 자,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안을 보내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확정을 해요. 여기에 이제 상임위원회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땅땅땅 두드리면 예산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국회는 국무총리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에는 해임 건의권이 있어요.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만 있죠. 이거는 스스로 해임할 수는 없고요. 국회는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국정조사권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 마음대로 증가하거나 이건 안 됩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부분을 감축은 할 수 있는데 막 늘리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13번 보시면 헌법상 재판 청구권을 물어봤습니다. 재판 청구권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형사 피고인이라는 것은 이제 공소지 기소가 되었을 때 피고인이라고 그래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사 피고인이요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청석이 있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맞고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오, 그러네요. 다 맞네요. 정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재판 청구권에 관한 헌법 조항을 물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헌법상 탄핵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탄핵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국무위원은 맞아요. 대통령도 탄핵소추 될 수 있고 국무위원도 되는데 국회의원은 아니에요. 탄핵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재판 재판관도 들어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도 이제 들어갑니다. 이건 이제 헌법상 탄핵 대상이에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률에서 인정이 되는 게 이제 경찰청장. 이 경우에는 법률상 탄핵소추 대상인데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다. 자기들은 쏙 빠졌죠. 자, 그다음 보실까요? 자,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가 있어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옳은 겁니다. 지상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소멸시효의 대상이 돼요. 맞죠? 요게 이 지상권도요. 지상권이라는 건 토지 이용권이에요. 토지 이용권. 여러분 토지가 있다, 건물이 있다. 그럼 건물 위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거를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는 이제 그 나무를 거기다 심어놨다. 이게 밭에다. 자, 그러면 그 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인데 이것도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미리 포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포기하면 모를까? 소멸시효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소멸시효 완성 효력은 소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10년 동안 10년 지나면 소멸시효 되거든요. 돈을 빌렸는데 자,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히 소급해 가지고 소멸해 버립니다.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한 연장할 수 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계약으로 이제 연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 소멸시효는 지상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되더라. 소멸시효 이익은 포기할 수 없다. 소멸시효는 소급한다. 소급한다는 점에서 이게 제척기간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론에서 좀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1번이 답이다. 소멸시효를 낸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경비업자 갑은요 소속된 경비원 의료 업무 중 불법행위예요. 경비원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병이 손해를 입은 거예요 지금. 옳은 건 뭐냐 이랬어요. 병은 갑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갑이 경비업자잖아요. 근데 경비업법에 보면 경비원이 잘못하면 지금 불법행위를 했잖아요. 과실이 있죠. 그러면 경비업자가 이제 배상해야 돼요. 그다음에 의른 병에 대해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옳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갑은 병에 대해서 경비원이 잘못했으니까 경비업법에 대한 경비업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주고 의른 직접 때렸으니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750조 민법에 갑에 가름하여 그 사물을 감독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제 갑 대신에 만약 감독하는 자가 있다. 감독 책임을 지고요. 갑은 병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 의료 규칙 사유가 없더라도 구상을 안 돼요. 이게 지금 의리 잘못한 것이 없으면 의리 규칙 사유가 없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죠. 이렇게 규칙 사유가 없다면 만약에 이제 고의로 했다. 자, 그러면 야 너가 물어내. 이걸 구상권이라고 하거든요. 물어준 것을. 자, 근데 요게 이제 답은 2번입니다. 조금 사례로 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셨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민법상 합유라는 게 있습니다. 합유. 이거는 이제 조합인데 옳은 거 뭐냐? 합유는 조합 계약에 의해서만 아니고요. 이거는 계약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떤 합동행위라고 해서 계약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합동행위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도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만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합유문의 보존행위는 합유자가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존행위니까 이제 보존행위나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이게 조합이 조합재산을 처분하려면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이 조합 보존행위라는 것은 각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뭐 이렇게 파손시키려고 하는데 못 못하게 한다 할지는 거죠. 합유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합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안 돼요. 이게 공유물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합유물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조합재산의 경우는 분할 청구가 안 된다. 자, 그런데 합유물에 대해서는 공유물은 분할 청구가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합유, 공유 이걸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체의 갑과 상가 건물의 건물주 을이 이제 경비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법적 성질이 옳은 거. 지금 이제 경비계약인데 계약이라는 것은 이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에 지금 경비업체 갑과 건물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매매는 아니죠. 매매. 뭐 팔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사고 팔고 이런 게 매매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 이게 경비계약인 거지 이 자체가 매매는 아니고요. 편무가 아니라 쌍무입니다. 이게 양 당사자가 뭐냐면 경비업체에서는 경비를 해줄 것이고 이 건물주는 이제
비용을 주겠죠. 요물 계약이 아니에요. 이게 답인데 이거는 뭐냐면 뭔가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구두 계약만 있으면 경비 계약이 생기는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이 매매는 아니고요. 예, 답은 4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민법상 이행지체의 효과가 아닌 거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행지체. 이행지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이제 8월 20일까지 돈을 갚아줄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8월 20일이 지났는데 지금 안 갚아요. 이게 이행지체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행지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제 이행 청구는 되는데 대상 청구는 아니에요. 대상 청구는 아닙니다. 이 대상 청구는 뭐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게 아파트를 내가 샀어요. 그럼 아파트를 내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불이 나버린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줄 수 없는데 이 아파트가 이제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보험금을 달라. 이렇게 이 대상 청구권. 그러니까 이 원래 물건은 안 되지만 다른 걸로 달아 이런 거죠. 이제 이걸 주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누가 깨뜨려 버렸어. 자, 그러면 이제 요것에 대한 어떤 배상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걸로 줘. 이렇게 하는 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배상 청구권이라는데 대상 이게 다른 걸로 주라는데 이행지체 효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상적으로는 뭐 이행 불능이랄지 이럴 때는 되는데 답은 2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좀 용어가 좀 어려웠죠? 경비업자 갑은 경비업주 의무 중 취득한 고객의 개인적인 비밀을 누설했어요. 예, 비밀을 누설했네요. 다음 주 옳지 않은 건데 가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질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경비 계약에 지금 이행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가분 을에 책임을 진다. 그렇죠? 여기 비밀을 해갖고 하는 거니까. 자, 을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배상 책임 아니죠. 여기에 인과관계 있으면요, 이게 비밀 누설로 인한 위자료랄지 이런 거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 행위와 결과의 인과관계 이제 증명 책임을 주장하는 자가 져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주장하는 자인 을이 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답은 3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경비업자 갑은 경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고객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네요. 이제 을이 판결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요. 좀 달라고 했는데 갑은 강제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강제 집행 절차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줘. 자, 그러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강제로 하는 거. 이걸 강제 집행이라고 그래요. 예,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거는 뭐 기본 개념이니까. 다음 문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의 내용 이제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상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물어봤는데 규문주의 아니고요. 이건 이제 탄핵주의예요. 탄핵주의 이렇게 되는데 탄핵주의. 규문주의는 예전에 뭐 변사또일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또가 검사 역할도 하고 판사 역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규문주의라고 하고 지금 우리는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를 하고 재판은 판사가 하잖아요. 이렇게 공소 제기와 그다음에 재판을 분리하는 거 이걸 탄핵주의라고 합니다. 국가 소추주의 취하고 있죠. 검사가 공소 제기하고요. 영국이나 이런 나라는 사인 소추주의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인 소추가 인정이 되지는 않죠. 국가가 많이 소추합니다. 특히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검사가 하는 게 원칙이죠.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해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고요. 그렇죠. 형사소송법은 바로 절차법이죠.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 절차,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도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답은 1번이었네요.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역시 이제 형사소송법 원리 이제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의 직무에서 이게 신청해서 야 나는 저 판사하고 한테 재판 못 받겠어 이걸 기피라고 그래요. 기피. 이 제척은 뭐냐면 뭐 친족 관계랄지 이래가지고 법관이 법률에서 당연히 폐지되는 걸 제척이라고 하고 법관이 스스로 나 못하겠어 이걸 회피라고 합니다. 근데 나 저 사람한테 이제 안 받을래라고 신청해야 한 것은 기피라고 합니다.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 법률상 당연히 제척. 그다음에 신청한 거 기피. 이게 당사자 본인이 이제 탈퇴하는 거 이걸 회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24번 형사소송법 고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고소 취소는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이 고소하고 고발이 있는데 고소 취소는 대리가 허용이 되는데 고발의 취소는 대리가 안 되거든요. 자, 이걸 비교하는 문제고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 취소한 자는
동일한 사건에 다시 재고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맞고요.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는데 지금은 이제 친고죄는 아니죠. 답은 1번인데 고소 후 취소는 대리가 허용이 되더라. 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25번 이제 보실까요? 형법상 이제 형법으로 왔어요. 이제 범죄의 성립과 처벌 옳지 않은 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주의예요. 행위시법주의 맞습니다. 재판시법이 아니라는 거죠. 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범죄 후 법률을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구법보다 경하게 됐다. 원래 이제 그 행위시법이니까 구법이 적용돼야 되지만 유리한 소급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경미하게 개정이 됐으면 신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행위 당시에 이제 과태료가 10만 원이었어. 근데 바뀌어서 과태료가 5만 원으로 바뀌었다면은 그때는 5만 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재판 확정의 법률을 변경에 의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했다. 그럼 집행을 면제한다. 이게 맞다는 거죠. 원래 과태료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삭제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때는 집행을 면제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우표, 인지에 관한 죄를 포함한 외국인에서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내란죄랄지 외환죄랄지 그다음에 국기에 관한 죄랄지 우표에 관한 죄랄지 이런 경우는요 보호주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역에서 적용이 돼요. 앞에서 우리 속지주의 말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속지주의가 원칙이고 속인주의를 가미한 데다가 이게 보호주의를 플러스하고 있는데 우표인지의 경우에는요 외국인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답은 4번이었네요. 나 문제 보시죠. 자,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제가 아닌 걸 물어봤는데 답은 1번이에요. 이건 사회적 법익이에요. 사회적 법익입니다. 그 범죄는요 법익 세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있는데 도주죄, 위증죄, 직무유기죄 이제 이런 것들 공무원에 관한 범죄 이런 경우는 국가적 법익이죠. 소요죄 또는 방화죄, 그다음에 뭐 문서 위조 죄 이런 것들이 사회적 법익입니다. 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자, 27번. 형사노무상 상소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상소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원래는 상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게 맞아요. 원심 1심 있고 2심, 3심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1심, 2심, 3심 이렇게 되거든요. 1심, 2심, 3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상소라고 그래요. 7일이라는 말이고 여기는 원래 원심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에 대해서 상소는 상고가 아니라 항고입니다. 항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항소, 상고 이렇게 말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고는 판결에 대한 거고 결정에 대한 것은 항고, 재항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소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8번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한 자신이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타인의 진술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형태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진술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경찰이 그 조서에다 썼어요. 그럼 조서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에 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전문 증거라고. 전에 들은 문자거든요. 전에 들은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원칙적으로 증거를 쓸 수 없고 원 진술자가 나와서 이런 걸 인정을 해야 증거를 쓸 수 있다. 이걸 전문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백 폐지 법칙은 뭐냐면 고문이나 장기간 구속으로 인해서 얻은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이고요. 자백 보강 법칙은 뭐였어요?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지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수증, 위법 수입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원칙이니까 답은 1번이에요. 전문 법칙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상법상 유효하게 사망보험에 이제 체결할 수 있는 자인데 15세 미만자는 안 돼요. 심신상실자도 안 되는데 상한은 없어요. 70세 이상이어도요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보험회사 잘 안 해주겠죠. 70세 이상일 때는 그렇지만 가능은 해요. 70세 이상자는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는 이렇게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은 뭐 주주총회죠. 주주총회가 이사회가 아니에요. 주식회사의 바로 최고 의결기관은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자, 그 다음에 상법상 상업 사용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업 사용일은 바로 이제 이런 지배인이거든요. 지배인 이런 건데 지배인은 등기를 해야 돼요.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일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에 보면 이 지배인이나 이런 거는 등기사항인데 이게 특정한 영업 이런 것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특정 종류, 특정한 사항에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판은 안 되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한 종류를 받은 사람은 재판은 안 된다는 거고 지배인은 재판도 된다. 이런 말인데 그러면 이게 특정한 영업을 받은 건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배인은 재판도 하기 때문에 등기해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상법상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보험금의 지급자를 보험자라고 그래요. 보험자. 다음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서만 존재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험료 반환 의무. 그러면 보험금도 보험자고 보험금도 보험자가 부담하겠죠. 왜냐면 보험자가 보험료를 반환하는 거잖아요. 보험료 납부를 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라면 보험료를 반환하는 것은 보험자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튼 보험회사가 보험자예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내는 자가 보험계약자거든요. 생명보험 보험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권리가 있죠. 그렇죠? 그럼 보험계약자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제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거. 이제 이거는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무튼 이 최저 생계비, 최저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겁니다. 국민연금법은 이제 연금 내야 되는 거고, 이거 최저임금이라는 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재 아실 건데 이렇게 이제 최소한도로 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에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은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가 근로에 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게 임금을 청구할 때 부모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친권자는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죠. 그죠? 대신하면 안 돼요. 이게. 그다음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맞네요. 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제 산재법이야. 산업재해 이제 보상법과 관해서 옳은 것은 산업재해 보상법은 가구 내 고용 활동에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집에서 하는 거 간해수공업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산재법에 따른 산재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게 이제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산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관장하고요.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 없는 재해는 재해가 아니에요. 당연히 인과관계 있어야 되겠죠. 사망한 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혼인신고 안 해도 사실상 동거하고 있으면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국민연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국민연금 수급권은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뭐 연금을 나중에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린다 이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은요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연금급여와 실업급여 아니에요. 실업급여는 이렇게 이제 고용보장법이죠. 이제 고용보장법 여기 있죠. 여기 고용보험 있잖아요. 고용보험법. 이제 고용보험과 관련된 여기서 나오는 게 실업급여지. 국민연금법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장기 사업장 가입자.
그리고 지역 가입자, 의무 가입자, 의무 계속 가입자로 이제 구분합니다. 이제 요게 이제 답이네요.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업장 가입자는 이렇게 이제 그 사업주하고 반반씩 내는데, 지역 가입자는 이제 본인이 다 내야 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데 이게 재산까지도 해서 내죠. 더 내는 액수가 더 많아지죠. 자, 다음 보실까요? 이제 행정법 내용인데,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행정소송인데, 뭐 예를 들면 허가를 취소했다, 영업을 정지했다. 자, 그러면 취소해 주세요라는 소송은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항고소송은 취소해 주세요. 그다음에 무효를 확인해 주세요. 무효 확인 소송, 부작위와 확인 소송 이런 거예요. 기관 소송은 각각 기관 간의 임무를 정하는 소송이고, 이게 민중 소송은 많은 피해가 있을 때 뭐 소비자 소송처럼 다수가 제기하는 소송이고, 당사자 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이에요. 뭐 손실 보상 청구를 할지 이런 것입니다. 아무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은 항고 소송이라고 그래요. 항고 소송은 취소 소송 등을 말합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자, 행정청이 행정 목적 달성에서 부과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풀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허가라고 그래요. 허가.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풀어주는 것을 허가라고 합니다. 뭐 아무나 운전하면은 위험하니까 운전을 금지했다가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면 운전할 수 있죠. 이거를 허가라고 하죠. 운전면허 같은 거, 그다음에 영업 허가, 뭐 의료 허가 이런 것들입니다. 특허는 이제 공무원 임명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 면허증 주는 거, 이런 걸 확인이라고 하죠. 자, 4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행정법상 행정 주체입니다. 행정 주체는 뭐냐면 권리를 갖는 자예요. 권리를 갖는 자. 영조물 법인,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나 서울대학병원 이런 경우 영조물 법인이고요. 공공조합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가도 들어가는데, 행정각부 장관은 행정관청입니다.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관청에 불과하죠. 한마디로 권리는 없고 권한만 인정이 되는 게 바로 행정관청이거든요.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마지막 다음 문제 보시죠. 행정 주체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결정하는 걸 관청이라고 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도 없어. 그래서 이게 아니, 결정만 하고 표시권이 있으면 관청인데 표시할 권이 없어. 그러면 의결권이에요. 의결기관이에요. 의결기관. 의결기관이라는 것은 결정은 했는데 표시는 못해. 예를 들면 징계위원회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의결기관이거든요. 그리고 표시권까지 있으면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은 집행기관이라고 하고요. 자문기관은 구속력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도 의사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의결기관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반복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를 기초로 해서요, 기본 강의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